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5년 되는 날 서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이 자국 수역을 목표로 해상 사격을 하면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며칠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를 보도한다든지 조전을 보낸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이상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년 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5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선 군부 호전광들은 5년 전 연평도 불바다의 기온을 망각하고 또다시 불순한 군사적 도발의 이유를 올리고 있다. 11월 23일 서해 열점 지역에서 아군 수역을 목표로 한 남선 군부의 해상 사격이 강행되는 경우 5개 섬 수역에 대한 우리 서남 전선군 부대들의 무자비한 응징 보복이 가해질 것이다. 8월 합의가 진실로 소중하다면 그에 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네, 잠깐 화면을 같이 보셨는데 이게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서남전선 군사령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또 북한이 과거에 연평도 포격쯤에서 이런 위협을 가해왔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제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앞두고 서해 지역에서 우리 군이 북한 수역을 향해서 해상훈련사 훈련을 진행할 경우에 네. 응징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왔습니다. 우리 군이 5주기인 이제 5주기인 23일 서북도서 우리 측 해상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이제 계획을 밝히니까 네. 그것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응징을 가하겠다고 이런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혀온 것인데요. 이런 입장을 밝힌 북한의 조선인민군 서남전선 군사령부는 이제 매체에 등장한 것은 201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방한계선 NLL 주변 지역의 어떤 임무를 맡은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우리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에 해당되는 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매년 연평도 포격 도발일을 앞두고서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늘어놓고 있는데요. 서남전선 군사령부는 작년에도 이제 이제 그쪽 표현에 따르자면 남측 군부 호전광들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쓰디쓴 패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40여 분간 K9 자주포를 투입해서 300발 정도를 이제 발사하는 해상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뭐 특별한 동향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우리 군 관계자는 발사한 포탄 모두 NLL 남측 해상 지역에 떨어졌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기상이 안 좋아서 무기 종류를 축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저 정도 반응이면 교수님 상당히 강경 모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K9 쏘고 난 뒤에 북한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반응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모드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정례적인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서남전선사령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 8월 25일 날 남북 2+2 회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화해의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8월 25일 남북한 사이에 그리고 저기 10월 10일 날 창건일 기념일 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핵실험도 안 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 안 하고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기 자체가 도발과 긴장 국면과 갈등 국면이 아니고요.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요일 날 남북 당국자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까지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서남전선사령부에서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느냐 하는 건데요. 한국군에서 이미 오늘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야 될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주 혼을 낼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의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서남전선사령부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경한 의조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화해 모드를 해칠 정도의 발언은 아닌 셈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급이 다르죠. 서남 전선사령부 정도 차원에서 얘기했지 인민무력부 차원이나 뭐 국방위 예.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서남 전선사령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추모하는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연평부대 장병 모두가 영웅이다. 그러면서 또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형태의 자극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도 예.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동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저는 의미 있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남북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협상해서 보상해주고 나면 다시 또 북한이 도발하고 이런 악순환 이제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응징한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도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아. 북한이 얘기하는 거 말폭탄 쏟아내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서울 불바다 얘기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불바다 얘기했잖아요. 예. 워싱턴도 불바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벌초까지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아마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거기에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기껏 얘기해봤자 이런 얘기잖아요.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 타격하겠다. 그것이 한국의 어마어마한 절제된 용어를 써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욕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훨씬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막 말부탕 쏟아내는데 한국이 대응하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국방부 차원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인민경제, 인민생활 그런 행보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이른 오전에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에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 어떤 군부대 산하의 수산사업소를 방문했다, 네. 현지 지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제1위원장은 이 수산사업소와 관련해서 2013년 5월과 12월에 이미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어떤 높은 생산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한 일단 전력이 있고요. 네. 중앙통신은 이번 시찰과 관련해서 이 수산사업소가 현대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건이 되었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도루묵 물고기를 수천 톤을 이렇게 어획하는 어떤 성과를 이루은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단 어떤 차가운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먼 예. 거리를 걸어서 먼 거리를 통해서 이런 수산사업소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고요. 네. 김 제1위원장은 현재 이제 도착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소 현대화의 만족감을 표하면서 뭐 기상 예보 체계, 해상 지휘 체계, 물고기 가공 지휘 체계, 뭐 수천 톤 능력의 뭐 냉동 시설 이런 것들을 완벽히 갖췄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지 지도에는 특히 이제 조영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조남진 중장이 수행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 20일에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고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한광상 단 재정격리부장이 이제 함께해서 예.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군인과 인민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하라. 요즘 왜 이렇게 민생행보 김정은 열심히 할까요? 그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날 당 창건 기념일 때 얘기한 게요. 첫 번째가 아마 군대 중시, 그다음에 청년 중시, 세 번째가 인민 중시일 겁니다. 예. 그래서 3대 중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 보면 인민 중시 정책을 펼쳐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사실상 지금 민생 행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 행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나선 지구에 수에 물난리 났을 때 뭐 그걸 직접 가서 본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과학자 거리
그게 뭐 초고층 빌딩 아주 색깔 입혀놓은 아파트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예. 그런 데 가서 직접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당 간부들 직접 가보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수산뿐만 아니라 농산, 축산, 수산, 소위 말해서 삼산이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볼 때는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는 저는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군부대 계속 시찰하고 무슨 뭐 핵미사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정말 인민들 경제를 향상시키고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서 끊임없이 이쪽을 좀 많이 둘러보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분야 쪽에서 누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누가 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거 좀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민생 행보하는 거 저는 참 보기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민생 행보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노동당 내년에 있을 대회에서 핵 동결 이행 용의를 밝힐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전문가 분석인데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이 이제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이제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의 제목은 뭐 이제 당대회 개최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내년 5월 36년 만에 이제 당대회를 개최하는데 네. 이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 노선이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김정은이 핵 보유국의 입장, 핵 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만들어달라 이렇게 수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네.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미국과 남한의 어떤 호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핵동결 이행 의지를 밝힐 수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동결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 네. 핵 불능화에 앞서는 그러니까 핵 포기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핵 동결만으로 어떤 완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어떠한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교수님. 핵 동결이 핵 프로그램 포기의 첫 번째 단계라 그러는데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핵 보유국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이제 10개 가져도 핵 보유국이고 1000개 가져도 핵 보유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현재 학자들 입장에서 정부에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담의 문제 여러 가지 오히려 회담을 하게 되면 핵 폐기를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학자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이 5개 가지고도 핵무기 보유 국가예요. 예.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무기 몇 개 안 가지고 결국 가지고 있다가 그거 폐기했거든요. 유일하게 핵무기 갖고 있다가 폐기했던 유일한 나라인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핵무기를 내가 핵무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5개를 있던 뭐 100개를 있던 네.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저는 설명을 잘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노동당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제7차 당 대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년 만에 하잖아요. 네. 5월 초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볼 때는 5월 1일 날 할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노동절이고요. 예. 국제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노동당이잖아요. 예. 이게 딱딱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날짜를 막 이렇게 옮기고 하겠지만 특히 북한처럼 아주 그렇게 딱딱 맞는 거 좋아하는 그 북한 입장에서는 5월 초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5월 1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사실상 이 노동당 당대회 하는 거 6개월 전에 당 규약상 6개월 전에 이렇게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딱 공표한 날이 10월 30날이거든요. 그거 딱 맞춰서 보면 예. 5월 1일 날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 1일 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당대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체제를 새롭게 선포하고 그다음에 노동당의 그 중요한 사람들의 조직의 문제라든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이가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세자책봉처럼 그거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5월 1일 이전인 봄에, 내년 봄에 중국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고 가장 말썽 많이 부리는 국가를 세계 G2 국가로 등극한 중국이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뭐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김정은을 초청을 한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을 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가 지금 남북한 당국회담 이번에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무 접촉을 통해서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회담을 한다는 것을 네. 중국한테 선물을 하나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육자 회담의 복귀 문제와 관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아무런 것 없이 북한 스스로가 핵 동결 선언도 할 수 있지만 네.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는 육자회담에 복귀해서 이 정도 되니까 중국으로 봐서도 이 정도 되면은 남북한의 회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육자회담 복귀 문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김정은 정도 초청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물밑 접촉과 물밑 교섭과 내용들이 지금 한참 오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궁금한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에 서거했는데 북한에서 뭐 아직 보도도 없고 조전도 안 보내오네요. 네, 이건 지금도 이제 현지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오늘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각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서거 자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뭐 당연히 조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보도라던가 그런 것들 전달된 부분이 없고요. 네. 이제 앞선 사례를 보면 북한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보냈습니다. 예. 이제 두 대통령 모두 이제 북한 측과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좀 공통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이 과정에서는 시점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서거 당일 날 북한이 어떤 보도나 조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거 다음 날 보도가 나왔고 다시 그로부터 하루 지나서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서거 다음 날 보도와 함께 조전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보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100%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강경 대처를 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보내는 걸까요? 꼭 뭐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왜 네. 그러냐면 2003년도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침식할 때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족이 더 앞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더 잘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마련하고 뭘 했는데 사실은 2003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네. 또 북한이 IAEA를 탈퇴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특사를 교환 서로 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을 하는데 네. 그 실무 접촉에 나왔던 2014년도 4월 달에 북한의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재해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예. 죽는 바람에 조문단을 보내냐 안 보내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96년도 되면은 강릉에 잠수함 침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1993년부터 1998년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처음에 출발 자체는 좀 잘 이렇게 북한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거 조전을 보내야 될까 말까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26일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있어서 예. 왜 그러냐 하면 26일 날 실무 접촉하잖아요. 네. 실무 접촉하는데 제가 보면은 여태껏 김정은이나 뭐 앞에 김정일이나 이렇게 쫀쫀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번 더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정치학 전공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연암시 통일외교부 이상현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